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1년 중 최대 정치 행사라고 불리는 양회가 개막을 좀 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진정한 경제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련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용찬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4일과 5일에 걸쳐서 각각 정협과 전인대가 개막을 했는데요. 일단 양회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회는 정치협상회의, 소위 말해서 정치자문기구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가리킵니다. 양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경비 절약 목적도 있지만 중국이 이를 통해서 전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정치가 개방화되고 민주화됐다는 신호음을 외부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성장률 목표였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가 됐고요. 국방비 같은 경우는 7.2%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크게 경비 절감이나 전시효과 극대화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신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성장률 제시 부분이었는데 5% 안팎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모든 부분이 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3월 4일과 5일 나눠서 개막을 좀 했는데 사실 3월 5일 전인대 개막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에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관들도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공석이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당 대연락부장인 루젠차오가 자리를 대신 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방침들이 결정이 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발표가 됐고요. 또 중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활동 보고를 통해서 과연 중국 경제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권력 구도가 어떻게 개편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리창 총리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안정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무려 29차례나 했었고요. 또 질 높은 발전과 관련된 단어는 무려 25차례,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16번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서프라이즈적인 이런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의 권력 구도가 좀 더 공고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중국 경제 방향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요. 체제 안정이 가장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언급이 16번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일단 1인 독재 이런 느낌의 체제가 조금 더 견고히 됐다라는 걸 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5일 개막식, 그러니까 전인대 개막식 자리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 양회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자들이 가장 실망했던 것은 폐막일 날 리창 맞아요. 총리가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언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맥 빠진 회의가 됐다는 겁니다.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 5% 전후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다만 뭐 취업자 수, 실업률, 재정 적자 비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서프라이즈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 활동 보고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렇죠. 진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0년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총액이 중국에서는 국제금융 위기에 5년 동안 대출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헝다나 비구엔뿐만 아니라 중국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헝다까지도 자금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한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구조적인 그 체제적인 그 문제들이 계속 모순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해결 방안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는 회복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전인대회에 워낙 서프라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좀 새로운 그 이슈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맞아요. 대대적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인프라, 수출이 중국의 주요 성장 엔진인데 이게 지금 눈앞띄게 악화되고 있고요. 특히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해서 중국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또 반스파이법 시행이라든지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났을 경우에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전인대에서 성장률이나 경기 부양보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요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든 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부양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할 만한 내용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폐막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일단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전 총리죠. 고 리커창 총리가 뭐 중국인이 한 달에 18만 원이었나요? 뭐 그 정도로 살고 있다. 뭐 이런 깜짝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약간 정해진 답변만 내놓는 형식이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폐막을 안 하는 걸로 아예 결정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내 권력 구도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강파를 중심으로 한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푸젠방에 지금 밀려가지고 상대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실권이 모두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진핑 전 그 총리처럼 돌발적인 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 문제가 표출이 되면서 시위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외신들의 따가운 질문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 그 주시장 폭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그 대사관이 그 개설한 웹사이트에 중국인들이 몰려가서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지도부들 교체를 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메시지들을 기자회견에서 외신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여뿐만 아니라 네. 지도력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30년 만에 폐지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곤란한 질문을 받을까봐 그냥 애초에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장률로 5% 안팎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서프라이즈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5% 안팎을 제시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4.6% 그리고 내년에는 4.1%로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이런 것은 경제 예측 기관들이 공히 똑같이 예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중국 이탈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시킨다면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급속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2030년까지 국가 GDP 성장률 그리고 개인 소득을 2000년 대비해서 2035년까지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는 성장률이 5% 이상 성장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닌가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5% 성장률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는 그 작년처럼 통계 조작을 통해서 성장률 목표를 5.2%, 5%로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수가 있고 개인들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막고자 한 5% 안팎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서도 보면 전회가 개최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는 삼중전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개막을 하게 됐는데 이번엔 좀 다른 루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 포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네. 공급 과잉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급감하고 있고요. 네. 투자도 줄다 보니까 아마 투자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삼각 파도에 맞고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해서 3% 수준, 작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를 좀 더 확대시켜 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좀 더 늘리는 문제도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은 명목 GDP 성장률을 한 1%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 가지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더 주는 정책 그리고 노후 가전 제품을 교체하는 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가 죽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나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통이나 운수, 농업, 교육, 의료와 같은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좀 더 확대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 부동산 침체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에 정부가 좀 더 자금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인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소비주들의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삼중전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지금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원하고 있는 소비 주도로의 전환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전후 GDP 성장률 일단 목표를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특별한 부양책이나 아니면 대책 마련이 좀 아직 업무 보고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처방전을 좀 중국
정부가 제시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될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세계 언론들이 어떤 내용을 나오느냐를 관심을 봤었는데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은 자원 낭비라고 보면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중국의 그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혈세를 통해서 그 부동산 개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도시민들에게 대해서 현금을 쏟아붓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권 철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중국이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런 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신품질 생산력 제고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술 혁신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점 그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개혁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현대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시키겠다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도 과학기술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10%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 형태로 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구체성이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국가에서는 쓰지 않는 이런 그 정책 구호들만 계속 난무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장 경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의 이런 생산력을 증대시킨다든지 국유 기업보다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생산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네. 중국은 이런 자원 배분은 국가 중심, 또 국유 기업 중심, 그리고 국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은 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를 뺏겼던 인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규모 이상의 시위가 무려 952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택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도자가 여전히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에 민간 부분에서 이런 역동성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듯이 네. 장기간 경기 침체 과정을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아무리 SOC 사업이라든지 재정 적자를 늘려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2, 3년마다 성장률은 0.5%포인트씩 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좀 암울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 주도로 전환을 좀 하면서 성장하길 원하는데 옆에서 이제 많은 뭐 외신 보도들도 있고 뭐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대책 같은 게 사실 제시된 예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결단을 딱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과감하게 못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서일까요? 네, 우리가 국제금융 위기 때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 때를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엄청난 현금이라든지 정부의 그 지출을 통해서 시장의 그 신뢰감을 다시 회복시키면은 경제가 빨리 살아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게 현재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적자 폭을 확대시켜서 각종 부양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진짜요? 이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압력이 좀 더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아젠다로 추진해왔는데 이게 좌절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민은행의 그 위안화의 국제화 관련된 네. 특히 기축통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그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큰데요. 진짜요? 이랬을 경우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네. 권위에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영구 집권에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험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성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투자해왔던 전기 자동차라든지 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시장의 점유율은 50에서 70%까지 이르고 있지만 네네. 이 부분이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4분의 1 정도의 그 공백을 메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자신이 집권한다면은 아젠다 그쵸. 47에 의해서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체육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체육 대우를 박탈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2,6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줘서 네. 산업을 육성시켰던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란 이런 쪽에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신에너지 투자가 중국 경제에는 고스란히 부실 채권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네. 투자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중국 경제가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 높은 성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실탄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암울한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이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좀 생각해 보셨을 때 중국 경제의 현실이 좀 정말 암울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를 보실 때는 부동산을 보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5% 정도만 하락한다면 네. 개인들의 자산이 무려 3,600조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 벌써 20%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산상의 손실을 그러네요. 입었고요. 중국인들은 2억 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7조 달러 정도가 네.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현재 쓸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최근 1년간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중국인들의 임금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명목 임금은 감소는 안 했다고 하지만 각종 수당들이 보통 40에서 50%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 급여들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예전에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학교에서 생활 그 기록 그 표에 보면은 네. 집에 TV를 갖고 있느냐, 피아노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체크를 네.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피아노가 자산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진짜요? 자신이 그 얼마만큼 오. 중산층인지 보여주는 그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피아노가요? 예, 그래서 오. 중국에서는 피아노가 상당히 붐이었는데 최근에 그렇구나. 부동산 가격 하락, 네.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피아노를 사지 않다 보니까 피아노 가격이 30% 이상 급락을 했고요. 진짜요? 또 어린 아들 그리고 네. 딸들에게 피아노 교습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일주일에 한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꽤 되네요. 이것도 끊는다고 합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것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음식 배달 웹인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한 건당 1,300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열심히 그 라이더들이 뛰면 하루에 30건 정도를 배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달 집세를 빼고 한 그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것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안 쓰고 그리고 쇼핑도 안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현재 대형 할인점에 가보면 네. 스페인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한 병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상당히 좀 싸게 나오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330ml짜리 맥주 6캔 같은 경우에도 2,10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먹는 거는 중국이 훨씬 싼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폐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싼 음식점을 찾다 보니까
보통 그 60엔, 80엔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아무리 비싸도 15,000원을 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고급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만 건씩 코로나 이후에 계속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진짜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성장을 새로운 그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구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들어보니까 모두 다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비도, 물가도, 뭐 부동산도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암울하긴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을 보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좀 썼잖아요. 근데 최근 주식시장에 잃어버린 30년 지나고 나서 막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넘어서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도 이런 같은 흐름을 좀 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이제 전인대 이후에는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국의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공실률도 상당히 높은데, 네. 이제 앞으로 공세가 재개가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재고 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제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데, 네. 중국은 지방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서 사용권을 매각해서 이를 재원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끊어질까봐 중국 정부는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재고 조정 기간이 상당히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현재 대출 금리도 계속 낮춰주고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중국에서는 대출 수요들이 전혀 늘어나지를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소비도 하지 않고, 또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축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나이든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중년층 이상들 같은 경우는 네. 금이나 은, 보석 같은 생활형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현재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맞아요.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수록 아마 중국 정부가 금리를 계속 낮춰가겠지만, 낮춘다고 해서 정부의 신뢰감이 바로 회복이 돼서 투자나 소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도 일본과 같은 유동성 함정에 서서히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장률 5% 제시를 하긴 했지만 내외신 기자들을 보면, 혹은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통계를 혹은 이 제시를 좀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신뢰도에 좀 의심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작년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5.2%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믿는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말요? 아무래도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가 9.6%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가 줄고, 여기에 수출 같은 경우에도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5.2% 성장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네. 특히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정자산 투자 금액을 보면은 지난해보다 무려 그 7조 위엔 정도가 감소한 상황에서 증가세를 그러네요. 표현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네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통계상에 작년도에 철강과 관련해서 보면 7월 달까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했는데, 네. 12월 달에 갑자기 마이너스 15.8%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 목표를 10억 톤 안팎으로 설정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이를 꿰어 맞췄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공무원들 특히 사무관 이상 우리식으로 해서 5급 공무원 이상 같은 경우는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5년마다 근무 평가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데요. 승진 못한다면은 연령 제한에 걸려가지고 변방을 떠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네. 고가 점수가 가장 많은 시진핑이 중점적으로 지시했던 사항이죠.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네. 탈탄소화 정책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통계 수치를 정확히 맞추거나 오히려 더 부풀리는 성향이 있고 또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줄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난해 6월까지 네.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네. 6월 달은 21.3%까지 올랐는데 이게 최고네요. 시진핑의 그 노염을 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래요? 12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다시 발표가 됐는데 네. 이때는 갑자기 14.9%까지 너무 티나게 떨어지면서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네. 뭐 조사 대상 폭들을 네. 계속 줄였던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의 통계는 그야말로 파키스탄이나 러시아보다 못한 상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통계와 관련해서 누구도 믿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지방 정부가 이런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발표를 하고 네. 통계 조작은 중앙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정확히 보고하라는 게 이율 배반적이래 가지고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중국 통계는 여전히 곡물줄 통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중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해서 막 대결을 할 정도로 큰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통계를 조작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진핑의 그 집권 철학과 관련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충성심을 보인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컨설팅 회사의 그 로디움 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실질 성장률을 자신의 계량 모델로 돌려봤더니 작년도에는 5.2가 아니라 1.5% 나왔다. 또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 컨설팅 회사인 TS 롬바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아무리 잘해봐야 3.6%까지 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투자나 소비, 무역, 생산 통계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항상 10% 정도는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통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 한 10% 정도는 좀 네. 떨어뜨려서 좀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통계 수치를 볼 때는 항상 그 정확한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성장률은 분명히 하락 추세인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아무리 정부가 5% 안팎을 제시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체면을 위해서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0% 가량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전인대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지 있을지 요 여부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생성형 AI 특수로 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한 35년 정도 이 시장에서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뭐 주가 하락은 도둑처럼 뒷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네. 것은 항상 정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때보다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도할 정도로 현재 AI 투자와 관련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AI와 관련된 투자 실패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그 AI인 제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오류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맞아요. 있고요.
또한 애플의 그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많은 실패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옵션 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무척 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는 해를 보면은 네. 역대 흐름을 보면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10호 화요일 날 트럼프가 이제 맞아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든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현재 연방 정부의 연결 예산을 승인 안 해주고 애를 먹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디스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맞아요. 낮췄는데요. 만약 이번에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트리플 A 최상위 등급을 더블 A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 시장에도 커다란 파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가가 이례적으로 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적 특성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아노미적 현상들이 많이 올해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가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계절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요, 네. 11월과 1월은 만족의 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개인들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주가 상승을 즐기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2월과 4월은 수학의 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월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들이나 그 해외 투자가들이 몰려올 때 투자 수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익을 이때부터 실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과 7월은 수상한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네. 펀드 매니저들 큰 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시장이 불안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급적 주식 투자를 삼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때 이제 일찌감치 여름 휴가를 떠나는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8월과 10월 사이에는 심는 계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앞으로 11월 달부터 랠리를 펼칠 우량 종목들을 발굴하고 서서히 매수 시점을 잡아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학의 봄이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5월에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그 격언처럼 이제는 서서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차익 실현이 더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절마다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일단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을 좀 미리부터 변동성을 좀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큰 손들이 좀 떠나서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대체 투자처를 찾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곳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월가가 가장 고심하는 이유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말에 금리 그 인하폭은 현재 68bp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금리 인하폭이 무려 160bp 정도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많은 그 고객 예탁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그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과 같은 쪽에 투자를 늘려가라. 또 한 가지는 국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월가가 최근에 그 나오는 보고서들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네. 대체적인 틀은 브라질과 같은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라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증시처럼 브라질 증시도 하락 랠리를 만끽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그 8월 달부터는 금리가 이제 이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정치적 안정성이 그 훼손이 되면은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그 맞아요. 위험이 있고 이런 그 비체계점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주시장을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10월 달에 현재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데 현재 여론은 여당이 그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브라질 증시가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브라질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은 9배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그 평균치에 비해서도 30%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을 투자할 때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라질 환율 그 헤아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절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도 실현하고 환율에서 그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세제 간소화라든지 재정 그 건전화 때문에 스탠다드 포어스라든지 피치 레이팅으로부터도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머닝 시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머징 시장으로 또 브라질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경제 환경이 양호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유난히 소형주들이 강세를 그래요? 보였다고 합니다. 오. 아무래도 그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 사항이 제조업의 일자리라든지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나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그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참여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확실히 큰 폭으로 떨어뜨렸고요. 네. 해외 자회사의 배당에 부과하는 과세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주는 정책을 쓰면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전미 그 자동차 노조라든지 전미 산업별 노조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은 그동안에 4년간에 걸친 상원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공헌을 들였기 때문에 노조의 표심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 제조업과 관련된 부양책들을 많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그 소형주가 유난히 강세가 되지 않을까. 특히 1980년부터 11번의 대선 과정을 보면은 소형주들이 대선 당해 연도에는 평균적으로 9.8%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그러네요. 보였다는 겁니다. 네. 또 상승 확률이 무려 73%나 됐고요. 네. S&P 지수보다도 소형주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그 성과를 보였던 게 확률이 8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러셀 2000 지수가 바로 소형주 지수고요. 또 해외 시장에도 이런 소형주 지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 그 여름달까지 좀 화려하게 꼽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항상 그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책과 관련해서 소형주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대선이 있는 해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중국 증시로 좀 끌고 들어와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그렇게 최근 들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대비해서도 좋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그나마 좀 2월 말부터는 그래도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조금씩 추가 랠리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그 중국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국가 대표라고 하는 그 연기금이라든지 정부 출자 그 투신 운용사들 같은 네. 경우에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ETF 매수를 평소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늘리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ETF 매수가 주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공매도 제한 조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서 2월 달부터 각 지방 정부의 전인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장률 목표들이 대부분 5에서 6%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각종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인대 직전부터 주가가 좀 올랐는데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없는 상태고요. 그쵸. 또한 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예상했던 눈높이에 맞췄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주시장이 좀 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전인대가 끝나면은 정부의 규제 조치들이 좀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규정도 해제가 되고요. 네. 계속적으로 샀던 ETF 매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연기금들의 환매 요청을 지금 거의 다 그 묵살해 왔는데 이제 환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뭐 주시장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2월 말서부터 올랐던 주가도 좀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단기 부양책 말고 시장이 원했던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한다든지 국유기업 중심의 자산 배분을 민영 기업에도 일정 부분 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개혁 조치들이 이번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뭐 주시장은 좀 한 가지 흠이 되지 않을까.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좀 오르니까 좀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도 물량도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그 잔고가 무려 282조 원 정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신용 매도 물량도 쏟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만약 장밋빛 전망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서프라이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막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월 말에 나왔던 추가 상승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좀 훌쩍 흘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네, 중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그 변혁의 기간을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 보면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신성장 엔진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있고요. 또한 규제와 관련해서도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개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수적인 시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중국 증시나 혹은 경제에 대해서 좀 오늘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1년 중 가장 큰 정치 행사로 꼽히는 것이 바로 양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용어도 어렵고 나오는 내용들도 좀 따라가기가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다양한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